떠요.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는 뉴저지 포트리에 살고 있는 황이라고 합니다. 저 요새 밤마다 거실을 짐승처럼 뱅뱅 돌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이 안 쉬어져서요. 제가 미친놈이죠. 포트리에 25년을 살면서 남의 돈 탐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미국 이민 와서도 형제보다 더 의지하며 지냈던 그 친구놈이 있어요. 진짜 을할 친구죠. 그놈이 뉴저지 저지시티 쪽에 기가 막힌 개발 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믿고 딱 한 번 크게 투자하면 은퇴 후에 월세만 받아도 애들 대대손손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 그 친구랑 같이 세탁소도 하고 델리도 하고 또 일 끝나면 술잔 기울이면서 서러운 이민 생활을 버텼습니다. 제 아내도 그 친구를 제 형제처럼 대했고요. 그래서 그 말에 홀려서 저랑 아내랑 진짜 그동안 피눈물 나게 모은 노후 자금을 몽땅 그놈 계좌로 쐈습니다. 아내한테는 깜짝 선물로 나중에 말해줄게 하면서 감쪽같이 속였죠. 근데 지난주부터 그놈이 연락 두절입니다. 사무실에 가보니까 이미 집기 다 빼고 변호사한테 가서 알아봤더니 투자 서류가 전부 위조된 가짜랍니다. 내 인생이 종이 한 장에 날아갔어요. 아내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내년이면 우리도 이제 은퇴하니까 한국 가서 천국 일주를 하자, 미국 일주를 하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제 거친 손을 잡아줍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제 가슴에 시뻘건 대못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등신같이 네 인생까지 다 날려먹었다는 말. 이 말을 어떻게 하나요? 이 사실을 알면 아내는 실신할 겁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혼당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청춘을 다 바친 이 예쁜 아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 몇 번이나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민씨,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자신을 죽이고 싶게 만듭니다. 변호사하고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지금 황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아내분은 돈보다 황 선생님이 남편이 무너지는 걸 더 무서워하실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용기를 내서 아내분께 솔직히 말씀하세요. 함께 울든 화를 내든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일어날 방법이 보일 겁니다. 황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돈, 아내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내분께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소중한 건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 바로 황 선생님 그 자체니까요. 이 돈이라는 게 살면서 잃기도 하고 다시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내분께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상실이 될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갔으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면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울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나누시면 그 무게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변할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 솔직하게 사과도 하고 진심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 선생님도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실수를 했을 뿐이지 실패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그리고 이번 일도 잘 해결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남의 돈 그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을 한, 아는 사람, 좋은 사람 얼굴을 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막 섞여 있는 거죠. 누군가 정말 기가 막힌 조건을 나에게 들이댄다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걸 왜 남에게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돈을 빌려서라도 하죠. 아우, 정말 사기꾼들에게 이 얘기 해주고 싶네요. 지구를 떠나거라 라고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요즘 매일 한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남편은 여기저기 험한 산길만 찾아서 제 집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주말에는 golf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을 나서던 그 당당한 뒷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교통사고. 처음엔 차 앞부분만 조금 찌그러진 가벼운 사고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병원에서 조금 뻐근하긴 한데 금방 낫겠지 뭐 라고 허허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이 지날 무렵부터 우리 삶에 이상한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털썩 주저앉더니 발가락 끝에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1달, 2달.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제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종이 인형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찾은 결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사고 때 입은 충격이 몸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100% 증명하기 불가능하답니다. 보상금이요? 한 푼도 못 받았죠. 오히려 쌓여가는 치료비, 약값에 이제는 살고 있는 집까지 내놔야 하나 하는 그 고민까지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미치게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입니다. 62. 아직 남자로서 한창이고 세상을 정말 떵떵거리고 호령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는 식탁 위에 놓인 물병 뚜껑 하나를 못 열어서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부릅니다. 밥 먹는 시간은 매일이 지옥이고요. 숟가락을 들려고 하면 손이 사정없이 덜덜 떨려서 국물이 오시며 바닥에 다 튀어버립니다. 결국 남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포크로 밥을 찍어 먹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라지 구석에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거프제들이 먼지만 뽀얗게 쌓인 채 서 있어요. 남편은 이제 그쪽으론 고개도 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어제는 남편이 정말 있는 힘껏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더 이상 사람 구실 못하겠어. 나 때문에 당신 백발 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안락사 되는 주로 나 좀 데려다 줘.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이라도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수발 들면서 병원이랑 보험사랑 싸우느라고 제 머리는 정말 6개월 사이에 하얗게 샜거든요. 지민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남편이 숟가락질 못해도 좋고 평생 제가 밥을 떠먹여줘도 좋으니까 그냥 제 곁에서 숨만 쉬고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제 과한 욕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락사 얘기를 하면 정말 듣는 사람 심장, 가슴, 마음 뭐 다 부서지겠죠. 그런데 지금 남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진짜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내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요. 미안해서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의학적인 건 의사가, 약이 조금씩 해결을 해줄 테니까요. 아내는 당신이 포크로 밥을 먹든 내가 떠먹여주든 내 눈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남자야. 라는 그 변함없는 눈빛, 확신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그 얘기 또 하시면 화내지 말고 우울지도 마시고요. 그냥 꼭 안아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여기 살아있는 게 나한테는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도 크다고요. 그 한마디가 남편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면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새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거울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자꾸 힘든 거에 빠지게 되고요. 또 보는 사람은 아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저렇게 머리가 다 샜구나 더 자책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머리를 한번 염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 가정에도 웃음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날 오길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5번째 생일이랍니다. 가게 문을 평소보다 좀 일찍 닫고 들어와서 거실에서 혼자 라디오를 켜고 이 글을 씁니다. 오늘 하루 저에게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 한 통, 전화 한 통이 없었네요. 집으로 오면서 그래도 케이크 하나 살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대신에 물 한 잔 떠놓고 65라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참 허무하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시계는 22살, 그 가혹했던 날에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한국에서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전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고 거기다 시댁의 모진 구박까지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파도였어요.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듯이 이혼을 당했고 시어머니는 네가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우냐며 그 핏덩이 아들을 제 품에서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애 떼놓고 새 인생 살아. 그게 너도 살고 애도 사는 길이야. 라며 저를 뉴저지에 살고 있는 사촌 언니네로 등 떠밀어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 숙기도 원래 없는 성격이지만 영어도 서툴고요. 저는 매일매일 오직 내일 가게만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제 유일한 버팀목이자 가족이었던 사촌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 넓은 미국 땅에 정말 저 하나뿐이더군요. 손님들의 손톱에 화려한 꽃을 그려주고 보석을 박아주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늘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가끔은 외로운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녹슬어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번듯한 재산도 없고 안부를 물어줄 자식도 없고 오늘 같은 날은 이러다 나 죽으면 누가 날 발견이나 해줄까?
하는 서글픈 생각마저 든답니다. 지민 씨, 저 인생 실패한 걸까요? 그냥 묵묵히 제 할 일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온 저의 65년이 오늘따라 너무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저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한 번쯤은 올 수 있을까요? 온다면 더 늦게 말고 올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연님,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쳐드릴게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린 나이 22살의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미국에 와서 정말 그 40년 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당당하고 꼿꼿한 인생 자체가 우리 희연님께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제가 생신이었죠? 내일은 집에 오는 길에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예쁜 꽃 한 송이 그리고 맛있는 조각 케이크 하나 사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참 잘했다, 참 장하다,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라디오에서 희연님의 생신을 매년 챙겨드리는 든든한 가족이 되드릴게요. 희연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랍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몇십 년도 혼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외로움이 밀려오고 내가 이거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잘 살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희연님껜 이문세가 부르는 축하해요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씨. 저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살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올해 딱 60이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는 성당 성가대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집에서 김치 담그는 날이면 앞치마를 딱 메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보쌈 잔치를 벌이던 여장부 중에 여장부였죠. 아주 활기가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근데 작년 11월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안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들하고 그 전날 식사 시간까지는 아주 좋았거든요. 저는 무리해서 몸살이라도 났나 싶어서 따뜻한 죽을 사다가 줬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스스로를 안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 정말 나오지를 않아요. 원래 저희가 침실을 따로 쓰고 있었거든요. 사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침실을 따로 쓰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정말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조심스럽게 아내 방 쪽으로 가면 어김없이 안쪽에서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칼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보, 저녁 먹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내가 노릇하게 구웠어. 라고 말을 건네도 안에서는 배 안 고파. 그냥 둬. 나 피곤해. 라는 메마른 대답만 벽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아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온기도 없습니다. 어쩌다 아내가 아주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문이 살짝 열려 있을 때 그 틈새로 보이는 방 안 풍경은 제 가슴을 더 찢어지게 만든답니다. 낮에도 암막 커튼을 쳐서 아주 깜깜하고요. 물병에 머그잔에 과자 빵봉지에 먼지와 함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깔끔하던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밥은 제가 출근하고 나면 살짝 뭐 하나 그냥 입에 넣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빈 접시 하나가 아내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됐거든요. 그 접시 하나 이제 닦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밤마다 들리는 긴 샤워 소리, 물소리입니다. 샤워하러 들어가면 기본이 2시간, 길면 3시간입니다. 처음엔 안에서 쓰러진 줄 알고 문을 때려 부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우,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내가 나 괜찮아. 괜찮다고. 괜찮아. 근데 우운 목소리였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혼자 오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상처받은 걸 씻어내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죄는 아이들 걱정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셋 다 대학 졸업하고 둘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이제 막내만 결혼시키면 된다고. 그럼 진짜 이제 내 인생 살 거라고 좋아하던 아내. 이제는 샤워기 물소리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지민 씨, 이거 오충기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깊은 마음의 병을 얻은 걸까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내도 매일 이 방송 듣거든요. 여보, 지연아, 이 방송 매일 듣는 거 알아. 당신이 말만 해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정말이야. 세계 여행이든 산속으로 들어가든 다 들어줄게. 제발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문 열고 나와줘. 나 너무 무섭고 외로워. 여보, 기다릴게. 남편이 답답하신 거, 또 아내가 마음에 뭔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게 다 느껴지는데요. 아내분 지금 듣고 계신가요? 남편이 너무 염려를 하고 계시네요.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문을 살짝 열고 한번 나와보세요. 세상 사람은 다 등을 돌린다고 해도 이렇게 아내만 바라보는 남편이 바로 거기 계시잖아요. 나와서 그냥 남편 손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겁니다. 설명할 필요도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손을 잡고 둘이 앉아있다 보면 굳게 닫힌 문, 마음의 문도 열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지민 씨 방송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긴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끼니도 못 챙기고 넋놓고 계신 게 너무 안쓰러워서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효도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시작한 합가였는데 제 일상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왔어요.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 집안에서 완전 자유인이세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정성껏 국 끓이고 고기 볶고 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상체는 다 드러내고 삼각 팬티 한 장 달랑 걸치고 나오셔서 정수기 물을 벌컥벌컥 드십니다. 제가 눈을 가리면서 아우 아버님 그러면 야 식구끼리 뭐 어떠냐 좀 벗고 있는 게 시원하고 좋구만 이러신다니까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쭉 벌리고 앉아서 반스 차림으로 TV를 보시는데 제 대학생 딸이 친구라도 데려올까봐 매일이 가시방석이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정말 승질이라도 내면서 아버님 바지 좀 입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근데 빨래 문제가 더 고역입니다. 빨래할 옷, 다 입었던 옷 세탁 바구니에 넣으시라고 제가 예쁜 햄퍼까지 사다 드렸거든요. 뚜껑 있는 걸로요.
근데 빨래를 꼭 샤워부스 바닥 한가운데 다 적게 뭉쳐서 던져두십니다. 물기가 꽉 찬 채로 반나절만 지나도 아버님 화장실에서 그 퀴퀴한 물 비린내하고 땀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매일 아침 제가 고무장갑 끼고 그걸 건져 올려서 빨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합가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민 와서 이 고생하나? 싶어서 자괴감이 든답니다. 남편한테 왜 얘기 안 하냐고요? 했죠. 근데 남편은 에이, 노인네가 귀찮아서 그러시겠지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그 빨래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잖아요. 근데 결정타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오랜만에 안방에서 영화를 보면서 쉬려는데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당황해서 이불을 저는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죠. 옷 다 입고 있었어요. 그냥 누워서 영화 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성큼성큼 들어오시더니 야야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누워봤는데 이 방 매트리스가 참 쫀득하니 좋더라. 그러시면서 저희가 누워있는 그 가운데에 대자로 누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되냐? 내 방 TV보다 더 크고 이게 선명한데 이러시는 거 있죠? 아버님 방에도 똑같은 브랜드 매트리스, 똑같은 대형 TV가 있거든요. 저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더 가관인 거 있죠? 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그래, 아버지 편하시면 됐지. 아버지, 나랑 오늘 여기서 주무셔. 당신이 아버지 방에 가서 자. 이러는 거예요. 정말 남편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저 부자. 정말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도 없는 이 생활. 지민 씨, 저희 합가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짐 싸서 호텔로 도망가야 될까요? 새벽 6시부터 아침, 점심, 저녁 다 한식으로 차려 바치는 건 괜찮은데요. 정말 아버님 저렇게 벗고 돌아다니시는 거, 그리고 제 방까지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는 거, 이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옷 갈아입을 때도 클로젯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요. 저희 방은 2층이지만 아버님이 혹시 들어오실까봐 저희 방에 달려있는 화장실 들어갈 때도 문을 꼭 잠근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지민 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속상하신지 진짜 제가 다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데 이 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님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 같아요. 가족인데 뭐 어때? 이 말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아버님께 이러세요 저러세요 며느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남편분하고 딱 앉아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요. 남편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시아버님께 가서 정확히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시아버님 방에는 아주 편안한 의자를 하나 새로 놔드리고요. 안방문에는 확실히 잠금 장치를 다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도요, 경계선이 분명할 때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니까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남편, 올해 환갑이 된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아마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뚝뚝하긴 해도 평생 뭐 저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비겁한 짓을 하고 살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죠. 근데 작년 연말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바깥의 일을 집으로 절대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에서는 이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바깥일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화기를 24시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까지 들고 가고요. 평생 안 뿌리던 향수를 사오고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 당신도 나이 먹으니까 멋부리고 싶은가 보다 했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교실 탁자에 무심코 놓여 있던 아이패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빵을 좀 구워보려고 레시피를 찾으려고 주방에 가지고 갔는데 앱들이 수십 개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닫고 있는데 남편의 카톡이 또 전화 메시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몰랐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제가 2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남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젊은 여자 변호사더군요. 이 둘의 대화 내용은 정말 입에 담기조차 처참했습니다. 25년 세월을 함께하며 고생한 저를 집 지키는 늙은 노인네 취급을 하면서 비웃고 둘이서 곧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는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있더라고요. 배신감보다 무서운 건 환멸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괴물 같은 인간과 25년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 남편에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법을 너무 잘 아는 변호사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덤볐다간 제 권리조차 뺏기고 그냥 빈손으로 쫓겨날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 저도 기회를 보고 있어요. 정말 다 뺏고 길바닥으로 내몰아서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 또 그냥 내 목 챙겨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매 시간 제 안에서 싸우고 있답니다. 지민 씨, 그 세월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인간,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가슴이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답니다. 25년을 같이 산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다 아내분을 지금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갈 수는 없지,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남편보다 더 유능하고 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이혼 부추기는 거 아니고요. 잘 결정하시길 저는 항상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저는 시애틀에 살고 있는 김화영이에요. 요즘 제가 정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답니다. 창밖에는 이 도시 특유의 축축하고 서늘한 비가 일주일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네요.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10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무던해서 늘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인 아이예요. 근데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제 평생 상상도 못한 폭탄 선언을 들었답니다. 평소에 한식을 잘 먹던 아들이 갑자기 수저를 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 나 사실 퀴어야. 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규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그렇게 규정당하는 게 너무 답답해. 지민 씨, 퀴어라는 말 정확히 아시나요? 뉴스에서나 가끔 보던 그 낯선 단어가 내 금지옥엽 자식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먹던 숟가락을 식탁에 탁 던지듯이 놓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학교에서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더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 나가! 내 집에서 이런 놈 못 키워! 라면서 아들을 방으로 거칠게 밀어넣어 버렸죠. 아들은 울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무섭던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딸아이들의 반응입니다. 대학생인 큰딸이랑 8학년인 막내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뭔데 오빠의 정체성을 부정하느냐고요. 아빠가 오빠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혐오 범죄라고. 아주 아빠를 파렴치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식들 모두가 자기한테 등을 돌렸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고 있어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저놈 당장 군대 보내버리든지 한국으로 보내서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 저는 정말 중간에서 피가 마릅니다. 아들이 혹시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시적으로 휩쓸린 건지 아니면 정말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고민해온 건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들이 작년부터 부쩍 옷 입는 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화장품에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땐 누나도 여동생도 있으니까 뭐 잠깐 관심을 보이겠거니 했거든요. 남편은 아들을 상담센터에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딸들은 만약에 아빠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화기를 들고 대치 중이에요. 정말 평화롭던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내전 중인 전쟁터가 됐습니다. 지민 씨,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남편의 마음 문은 더 꽉 닫혀버렸습니다. 우리 화영님께서 시애틀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 가끔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을 거예요. 이런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고백한 이유는 엄마 아버지를,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또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 있는 이유도 아이 자체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내가 그리던 아이의 미래, 그 미래의 모습이랑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주 속상하실 겁니다. 아이를 지금 당장 바꾸려고 하면 아마 바뀌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아들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먼저 가서 좀 안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제 10학년인 아이, 자신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찾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지민 씨. 필라델피아에서 매일같이 지민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는 70대 최경화입니다. 오늘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제 가슴속 응어리를 좀 터놓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씁니다. 제 딸이 이제 42이 됐습니다. 18년 전 한국에서 번듯한 교수 집안 아들과 결혼시킬 때만 해도 저는 제 딸이 평생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지독한 바람기 때문에 딸아이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1년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여기 다시 와서도 한국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일에만 파묻혀 살더군요.
그러다 6년 전부터 어떤 미국 친구를 만나서 아주 오래 깊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 팔자가 피나 보다 싶어서 저는 좋아했죠. 근데 알고 보니 사윗감이 정통 유태인 집안 사람입니다. 딸은 6년을 사귀면서 그쪽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남자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래요. 저는 그저 남자가 조심성이 많은 줄로만 알았죠. 근데 그쪽 부모님이 동양인, 외국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골수 유태인이랍니다. 최근에야 딸의 존재를 알게 된 그쪽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대요. 어떻게 유태인이 아닌 여자, 그것도 동양인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냐면서 유산 상속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협박을 한답니다. 제 딸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울기만 하고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예, 너 이제 42이고 능력도 있고 전문직인데 굳이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왜 결혼을 하려고 하니? 혼자 살아.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엄마는 내 마음 몰라. 그 사람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 부모가 나를 벌레 보듯 하는 게 너무 분해서 미칠 것 같아. 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6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동안 부모 설득도 못하고 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남자가 야속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게다가 딸이 한국에서 이혼했던 경력이 있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콧대 높은 집안에서 얼마나 더 무시를 할까요? 유태인들은 이혼 경력에도 아주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또 한 번 상처받고 버려질까 봐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잡니다. 딸이 굶다가 쓰러질까 봐 75살 엄마가 42살 딸 걱정하느라고 제 가슴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답니다. 지민 씨, 제 딸이 이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문이라도 부숴서 딸을 보고 설득을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말이죠. 아유, 어머님의 타들어가는 마음은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집안의 그 높은 벽을 허무는 유일한 열쇠는 결국 사윗감입니다. 그러니까 딸하고는 감정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누가 뭐래도 너는 엄마의 가장 귀한 보석이야. 이런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아마 문을 열고 나올 겁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정말 활명수 한 박스 다 들이켜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요즘 맨하탄 공사 현장보다 더 시끄럽고 새까맣게 타버렸거든요. 이제 겨우 9학년. 이제 고등학교 시작된 아이가 어제 저녁 먹다 말고 숟갈을 탁 놓더니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 없어. 졸업장 받자마자 난 유럽 갈 거야.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캐물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학교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넷이서 단체 카톡방에서 아주 도원결의를 했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갭이어를 갖겠다는 건데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구경도 안 하고 유럽 여행을 1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주 해맑게 세상에서 제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나 딱 2만 불만 해줘. 지민 씨, 2만 불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인가요? 저랑 애아빠, 뉴욕 이 삭막한 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 하면서 손님들 짜증 다 받아내고 정말 푼돈 모아서 번 돈입니다.
근데 그 귀한 돈을 길바닥에 기차표로 뿌리겠다고요? 물론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대학 가고 나서요. 딸은 아주 당당합니다. 엄마, 한국처럼 남들 가니까 억지로 대학 가서 적성 안 맞아서 자퇴하는 것보다 1년 동안 세상을 넓게 보면서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 찾는 게 훨씬 이득이라니까. 이게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라면서 유튜브에서 본 유럽 저가 항공 루트랑 숙소, 심지어 가고 싶은 맛집 리스트까지 다 써서 아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물었죠. 그래, 여행 갔다 와서 그 뒤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미리 정해놓고 가면 그게 여행이야? 라고 댓글을 하네요. 더 속 터지는 건 이 4명의 아이들이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어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라서 배신감이 더 큽니다. 대학에 가서 더 큰 세상을 보라고 했더니 대학은 공부하는 데지 세상을 보는 데가 아니래요. 어디서 들은 건 있는지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엄마들이 모여서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어요. 한 엄마는 혈압이 너무 올라서 응급실 갈 뻔했고요. 한 엄마는 애하고 말도 안 한답니다. 아우, 지민 씨, 미국 교육이 애들을 너무 자유롭게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제 딸이 사춘기를 너무 세게 겪는 걸까요? 2만 불이면 주립대 한 학기 등록금이 넘는데 그걸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이나 찍겠다니 제 속이 터집니다. 지민 씨가 우리 딸 정신 좀 차리게 방송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갭이어가 아니라 부모 등골 브레이킹 선언 같아요. 아이고, 엄마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일찍 소화제 그렇게 들지 마세요. 9학년이면 아직 대학 가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엄마들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합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여행을 허락하긴 하되 아주 현실적인 단서를 하나 거는 겁니다. 10,000불은 해줄 테니까 10,000불은 너희가 남은 3년 동안 일해서 직접 벌어라. 그러면 10,000불은 채워주겠다라고요. 이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10불, 20불 그렇게 벌어보면 2만 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행보다 공부가 차라리 쉽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르니까요. 9학년의 호기 어린 선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직 아이의 꿈은 자라는 중이니까. 아이고, 지민씨.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전 세계에 흐르는 라디오에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수만 번 고민하고 밤을 샜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 초부터 의처증이 정말 병적으로 심했어요. 평생을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시장 가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저를 사사건건이 들볶고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앞길 가로막을까봐. 그리고 나이 들면 좀 유해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진짜 몸에 힘이 빠지면 그 지독한 고집도 꺾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80이 넘어서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종일 거실 소파에 붙어 앉아서 유튜브로 쓸데없는 정치 가짜 뉴스,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거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제가 잠깐 장이라도 보러 나가면 5분마다 카톡을 보냅니다. 누구랑 있냐, 지금 어디냐, 당장 네 옆에 누가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 옆에 있는 사람 얼굴까지 다 나오게 증거 사진 안 보내면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이런 거요. 제가 그런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요구를 왜 들어줘야 됩니까?
80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친구들 만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카톡에 답을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지난번엔 들어오는데 제 얼굴에 화장실 휴지를 던지더라고요. 전 삼시세끼 따뜻한 밥 늦지 않게 차려주고 제 할 일 다 하는데 제가 밖에서 한두 시간만 친구 만나고 들어와도 현관문 열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면서 날벼락을 칩니다. 정말 이웃 보기 너무 창피할 정도예요. 자식들은 제 고통을 알면서도 그저 아버지도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 더 참아.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라고만 하는데 지민 씨, 저도 이제 단 하루라도 좋으니 숨 좀 쉬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내가 보고 싶은 친구 눈치 안 보고 만나고 싶습니다. 남들도 한다는 그 황혼 이혼, 이 나이에 저에게도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이렇게 우둔하게 살아온 저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877radio@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오늘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의처증이 생긴 게 아니라 평생을 그러셨다면 어떻게 그걸 참고 사셨는지 정말 그 고통의 세월에 경의를 표합니다. 남편의 의처증은 고쳐지기 힘든 병증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법적인 이혼이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분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만의 평온한 인생을, 생활을 꼭 찾으시길 저도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집착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건데 어떻게... 지민 씨, 저는 뉴저지 포트리에 살고 있는 김권사입니다. 이민 생활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단단해졌다고 자부해 왔는데 요즘은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딱 10살 많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말씀도 잘하고 교회 여기저기 일에 해집고 다니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친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 속내를 참 그동안 많이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소름 끼치는 민낯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아이비리그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지금은 연봉을 수십만 불씩 받는 그물급 인사가 됐다는 둥. 또 이번 생일에는 아들들이 맨하튼 허슨 야드에 수백만 불짜리 럭셔리 콘도를 사줄 거라는 둥. 사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습니까? 건너 물어보면 그 아들들 직장이 어딘지 어디 사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90이 다 돼가는 그 남편도 젊었을 땐 어쨌다 저쨌다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 소시적에 금송아지 몇 마리 안 갖고 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설을 쓰시는지. 처음엔 그냥 에이그 오죽 외로우면 저럴까, 오죽 여기가 답답하면 저럴까 싶어서 제가 바보처럼 다 받아줬어요.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권사님은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
그게 그분에 대한 제 마지막 예의였고 배려였습니다. 근데 그 배려가 결국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돼서 돌아왔어요. 얼마 전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절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기 녹음을 트는 겁니다. 그 권사가 제 등 뒤에서 제 욕을 정말 없는 말까지 싹 다 지어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남편 몰래 돈을 따로 챙겨둔다느니, 제가 애들을 엉망진창으로 키워서 제 애들이 저랑 제 남편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느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 아들들의 가짜 성공 신화를 수년간 묵묵히 들어준 대가가 고작 제 아들들에 대한 모욕과 허위 사실 유포라니요.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주방 냉장고 근처를 하이에나처럼 서성입니다. 남들 몰래 김치며 떡이며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챙겨가려고 눈치를 보면서 가방 속에 구겨 넣는 그 추레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척, 또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단체 카톡방에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보냅니다. 여태까지 그 거짓말하는 거 전 다 받아줬었는데 뒤에서는 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한권사, 당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제 그만 추해지고 제발 똑바로 사십시오. 아유, 지민씨, 이런 사람도 권사 직분 달고 있다고 천국 갈까요? 제 마음은 이미 그 권사 때문에 제 마음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 분노,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아우, 그동안 참느라고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이민사회의 좁은 그 교회 안에서 소문이라는 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삼자대면해서 진실이 뭔지 밝히기보다는 귀에 재밌는 거, 혹하는 거,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믿거든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권사님의 헌 모두가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낮은 수준에 맞춰서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하기보다는 그냥 멀리 거리를 두고 내 품격을 지키는 게 진정으로 이기는 거니까요. 그분은 이제부터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싹 무시해버리는 게 그분에게는 가장 큰 형벌일 겁니다. 아, 알았나 보다. 내가 얘기하고 다니는 거. 그분이 이제 속이 막 탈 거예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받지 말고 말도 섞지 마십시오. 근데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한 권사님을 알거든요. 혹시 같은 분이 아닌지 살짝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남의 얘기를 옮기고 남을 그냥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자신의 삶이 공허하거나 스스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남의 허물을 찾아내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향해서 뱉은 독설, 상대방의 옷깃을 살짝 적실지는 몰라도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입술은 그 독에 이미 오염됐다는 걸요. 상대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상대방을 깎아내린 나의 천박함과 불안함이 만천하에 그냥 드러나는 거죠. 헛소문을 내는 입은 잠깐의 흥미를 끌지는 몰라도 결국 주변의 진실한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내게 됩니다. 인생,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리고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인생을 깎아내리고 흠담하는데 그 시간을 써버리기엔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봄날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아일랜드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ho brings a tale takes two away. 내 앞에서 남 험담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2개 가져간다. 다른 데 가서 내 얘기 더 크게 험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 같이 맞장구 쳐줄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에서 끊어내는 게 상책입니다. 한 권사 끊어내세요.